제 111화 사부님, 뭘 하시겠다고요? 3. 헉, 헉, 헉.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뱃살을 출렁거리며 당무적이 영월대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고, 땀으로 범벅이 된 무적이 기다시피 해 삼걸 옆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나왔어, 탕명. 무적이 앉자마자 탕명이 벌떡 일어섰다. 무적. 그래가지고 어찌 일을 맡아 하겠어? 자, 이번에는 다 함께 내려갔다 올라온다. 출발. 탕명이 앞장서자 이걸과 삼걸이 뒤를 따랐다. 소림 삼걸이 처음 무공을 배우기 위해 장안 송월대에 올랐을 때는 3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했다. 그럼 무적도 최소한 오늘 3번은 망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한다. 일걸은 헉헉거리는 무적을 보며 차마 3번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일걸이 힘들어하는 무적에게 손을 내밀었다. 무적 형님, 얼른 일어나세요. 무적이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방금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간다고? 탕명과 이걸 삼걸이 순식간에 산 아래로 뛰어내려가자 무적이 육중한 몸을 일으켜 세우려 일걸의 손을 잡았다. 헉, 헉, 헉. 정신력의 승리랄까? 무적이 영월대에 다시 올라섰다. 나왔어, 탕명. 오늘이 첫날이다. 눈앞이 어지러지라고 다리가 후들후들했지만 탕명과 소림 삼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당무적이다. 설마 또 내려가는 건 아니겠지? 가부좌하고 앉아있던 탕명이 무적을 돌아보자 무적이 다리에 힘을 주며 꼿꼿이 섰다. 무적. 이리 와 앉아. 다행이었다. 무적이 옆에 앉자 탕명이 무적의 표정을 살폈다. 어때?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에 오르니까 엄청 상쾌하지? 응, 상쾌해. 상쾌하기는 했다. 다만 숨이 차고 다리가 말을 안 들을 뿐이다. 무적의 얼굴은 웃고 있었으나 눈빛에는 탕명이 또 내려가자 할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탕명이 어찌 무적의 마음을 모르겠는가? 무적. 너는 오늘부터 매일 여기 영월대에서 소림삼걸과 무공수련을 해.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리라 생각했던 무적은 갑자기 삼걸과 무공 수련하라는 탕명의 말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무공수련. 나보고 소림방 무공을 배우라는 거야. 탕명이 고개를 저었다. 사천당가 사람인 내가 소림방 무공을 배울 순 없지. 그럼? 무적 내가 지금껏 배운 검술이 뭐야? 당연히 단가 검술이지. 좋아. 이걸 무적과 검술 대련해봐. 네? 탕명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걸이 일어나 영월대 가운데 서서 검을 뽑아들었다. 뭐야? 나보고 이걸이랑 검술을 겨루라는 거야? 자신보다 머리 하나가 작은 이걸과 검술을 겨루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한 당무적이다. 하지만 이걸이 자신을 향해 검을 뽑아들자 당무적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 검을 뽑아들었다. 탕명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다. 진검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무적. 최선을 다해 이거를 이겨봐. 탕명이 이거를 이겨보라 말하니 이거를 얕잡아 보았던 당무적도 정신을 바짝 차렸다. 알았어. 게다가 자신을 바라보는 이걸의 눈빛이 확 변했다. 지금까지 이걸에게서 보지 못했던 눈빛이다. 분명 강호를 누비는 검객의 눈빛이었고 검끝이 웅웅거리며 진동하는 것이 결코 장난이 아니다. 어휴. 이거 잘못했다가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무적은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시작. 탕명의 구령이 울리자 이걸이 먼저 검을 찔러왔다. 이걸의 하체는 안정되어 있기에 찔러 들어오는 검새는 침착하고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이걸의 검새에는 살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눈치 빠른 이걸이 그림자 검술을 사용하지 않고 호신용 검술인 나한 검술을 펼쳤기 때문이다. 비록 검끝에 살기는 없었지만 엄청난 기세로 찔러오는 이걸의 검새에 무적은 적잖이 놀라 움찔했다. 헉! 이걸의 검이 무적의 검에 연달아 3번을 부딪혔다. 이럴 수가. 어린 이걸의 검이 자신의 검에 부딪히자
엄청난 압력이 밀려왔고 검을 쥐고 있던 무적의 소나귀가 찢어질 듯 아팠다. 며칠을 소림삼걸과 지내며 무척이나 친해진 당무적이다. 그런데 늘 살갑게 굴며 자신을 깎듯이 형님으로 모시던 이걸의 무공이 이렇게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당무적이다. 이걸의 무공이 이 정도라면 일걸은 더욱 강할 것이다. 소매치기나 했다던 소림삼걸이 이렇게 강하단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소림삼걸을 강하게 키운 탕명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에 무적의 다리가 후덜거렸다. 무적, 공격해봐. 탕명의 외침에 깜짝 놀란 무적이 어금니를 깨물며 이거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그렇게 수차례 공방이 이어졌다. 이걸이 탕명을 힐끗 보며 탕명의 처분을 기다렸다. 무적을 어찌할지 묻는 것이다. 이미 무적의 검술 수준을 확인한 탕명이 외쳤다. 그만. 꼭 이걸의 검에 무릎을 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이미 사천당가를 방문했을 때 한 차례 총관 위원과 검술 대결을 했던 탕명이다. 사천당가의 검술은 이미 전생에도 경험했었다. 전생에 사천당가를 세운 당연자와 당웅의 검술은 태천교의 태천검술이었다. 탕명이 무적과 이걸의 검술 대결을 보니 지금 무적이 사용하는 당가 검술은 당연자와 당웅의 태천검술이 원류인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태천검술은 200년 사이에 많이 변형되어 있었다. 총관인 위원조차도 당가 검술의 원조인 태천검술의 반 정도만을 알고 있었다. 전생의 절대 고수였던 탕명은 당연자와 당웅의 태천검술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기에 핵심 요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탕명이 소림삼걸에게 명했다. 삼걸, 너희는 먼저 내려가. 그리고 매일 새벽 무적과 영월대에 올라 무공수련을 해라. 네, 사부님. 탕명이 하산을 명하자 소림삼걸은 군소리 없이 산을 내려갔다. 삼걸이 하산하고 탕명과 단둘이 남게 되자 무적은 잔뜩 긴장하였다. 설마 탕명이 직접 나와 대련을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무적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탕명, 삼걸은 왜 내려보내는 거야? 응. 지금부터 너에게 당가 검술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무적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뭐, 당가 검수를 내가 가르쳐 준다고? 그래. 하지만 내가 너에게 당가 검술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아무도 몰라야 해. 알겠지? 탕명이 제자인 소림삼걸도 내려보냈다. 당무적은 탕명의 말을 결코 허투루 들을 수는 없었다. 아, 알았어. 이렇게 하여 탕명은 무적에게 당가 검술 아니 태천 검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열흘이 지났다. 헉. 무적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영월대에 올라섰다. 하지만 열흘 전과는 달리 무적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열흘 만에 확연히 뱃살이 빠진 무적을 보며 탕명이 만족한 듯 외쳤다. 좋아.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군. 삼걸, 무적, 내려가자. 탕명, 설마 또 내려갔다 올라오는 건 아니겠지? 오늘은 안 올라와. 무적 너와 갈 데가 있어. 휴, 다행이다. 무적이 후들거리는 다리를 두드리며 탕명의 뒤를 따랐다. 망산을 내려온 탕명이 어느 집 문 앞에 섰다. 여기야. 탕명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마당이 나타났다. 조금 낡아 있는 집이었고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비어 있는 집이었다. 무적과 삼걸이 탕명을 따라 들어오며 두리번거렸다. 사부님, 여기가 어딘가요? 황금알을 낳을 거위 집이지. 황금알이요? 탕명이 툇마루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그래, 황금. 우린 여기서 금을 캘 것이다. 삼걸과 무적은 도대체 탕명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자, 여기 앉아. 이제부터 찬찬히 설명해 줄 테니. 삼걸과 무적이 어리둥절해하며 앉자 탕명이 무적을 보며 말했다. 어때? 망산에 올라갔다가 오니 기분이 상쾌하지?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서 무공수련도 하고 작업도 할 거야. 그런데 탕명, 이 집에서 뭘 해야 하는 거야? 탕명이 툇마루에 올라섰다. 모두 일어나 봐. 삼걸과 무적이 일어서자 탕명이 담 넘어 보이는 거대한 저택을 가리켰다.
저기, 저 저택이 누구의 집인지 알지? 무적이 탕명의 손끝이 가리키는 저택을 보며 말했다. 알지. 낙양 제일 부자 석숭의 저택 금곡이잖아. 그렇지. 무적 내가 할 일은 이 집 마당에서 금곡의 보물창고까지 굴을 파는 거야. 뭐라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데는 도 같은 일거리 흥분하며 물었다. 사부님, 그럼 저희가 석숭의 재물을 터는 건가요?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석숭의 재물을 훔쳐올 거야. 그것도 엄청난 양의 재물을. 무적과 삼걸은 그제야 탕명이 자신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를 알게 됐다. 탕명, 당소소도 이 일을 알고 있어. 사천당가와 석숭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무적은 탕명의 계획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그럼 이 집도 당소수가 준비한 거야. 그래. 그제서야 긴장했던 무적이 안심했다. 무적, 삼걸과 함께 우선 입이 무거운 일꾼들로 20명을 구해. 땅굴을 팔 일꾼이 필요한 거지. 그래. 무엇보다도 첫째로 입이 무거워야 해. 둘째로 낙양이 아닌 다른 지방 출신이어야 하고, 술꾼은 안 돼. 물론 임금은 두둑이 챙겨주겠지만, 일단 일이 시작되면 이 집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해. 삼걸, 너희들이 그 일을 맡아. 할 수 있겠어? 삼걸은 오랜만에 재미난 일을 하게 됐기에 꽤나 흥분한 표정이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소림 삼걸이 힘차게 대답하자 무적도 질세라 목소리에 힘을 줬다. 나도 할 수 있어. 주먹을 불끈 쥔 무적의 표정이 잠옷 진지했다. 좋아. 믿을 만한 일꾼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찬찬히 살펴가며 일꾼들을 뽑아. 그리고 일꾼들이 준비되면 나한테 알려줘. 무적, 내 말 한마디면 착착 움직이게 일꾼들을 만들어놔야 해. 알겠지? 응, 알았어. 남의 물건 훔치는데 도 같은 일거리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사부님, 석숭의 눈을 피해 어찌 재물을 가져올 수 있나요? 그건 나한테 맡겨. 너희들은 때가 올 때까지 열심히 굴만 파면 돼. 이번엔 이거리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사부님, 금곡에서 가져온 그 많은 재물은 어디로 가져가실 건가요? 작물 처리까지 생각하는 것이 역시 전문가다운 이걸의 질문이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 땅굴이 금곡에 닿으면 이걸, 너는 삼걸과 마차를 구해놔. 언제든지 재물을 싣고 낙양을 빠져나갈 수 있게. 어디로 갈지는 나중에 알려준다. 네, 사부님. 탕명이 과연 석숭의 재물을 무사히 훔쳐올 수 있을까? 아무리 담대한 탕명이지만 상대는 진나라 제일 부자 석숭이다. 탕명이 잠옷 기대된다는 듯 손바닥을 비비며 석숭의 거대한 저택을 바라보았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12화 안락공 유효 1. 황제 해제의 외삼촌이자 낙양 두 번째 부자인 왕계의 저택에서 낙양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연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진나라 최고 부자인 석숭을 비롯하여 안락공 유효와 태자비 제갈원의 아버지인 국고 제갈충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그아, 연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낙양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다. 저마다 그럴듯한 관직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고 석숭과 왕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모두 어지간히 재물을 모은 부자들이었다. 진나라 각지에서는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곳 왕계의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저 즐겁고 행복했다. 다만 안락공 유효와 국고 제갈충만이 어색한 얼굴로 서로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망한 촉한의 후손들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차디찬 냉기만이 흐르고 있었고 좀처럼 두 사람은 대화도 나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도 맞추기를 꺼렸다. 촉한의 마지막 황제였던 유선의 아들 유효와 촉한의 명제상이었던 제갈량의 손자인 제갈충은 40대 중반의 나이로 어린 시절부터 두 사람 모두 총나라의 신동으로 불릴 만큼 총명했다. 사람들은 유효가 황제가 되고 제갈충이 제상이 된다면 촉한이 삼국을 통일할 것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했을 정도로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은 장밋빛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황제에 오른 유선이 문제였다. 우유부단한 성정에 사치와 활락에 빠졌던 유선이 총나라의 운명을 기울게 하였다.
30년 전 총나라가 망하자 유효는 아버지 유선을 따라 낙양으로 오게 됐기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거의 30년 만이었다. 아직도 촉한을 다시 세울 꿈을 꾸고 있는 제갈충의 눈에는 연회 자리나 쫓아다니는 유효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다. 연회의 주인인 왕계의 옆자리를 꿰차고 앉아 열심히 아부하고 있는 유효를 바라보는 제갈충의 마음은 무거웠다. 유효가 안락함에 젖어 대업의 뜻이 없음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나 망가져 있을 줄이야. 좀처럼 술을 즐기지 않는 제갈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맨정신으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유효 저자가 촉한의 적자인 것이 원통할 뿐이다. 어찌 저리도 비굴하게 구는 것인가. 휴. 한숨을 내쉰 제갈충이 술잔을 들이켰다.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연회장에 불리어 다니는 제갈충이었지만 연회장 자리에서 부딪히는 안락공 유효의 행태를 봐야 하는 것은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이었다. 유효 또한 성품이 고든 제갈충이 자신에게 굽히지 않자 제갈충을 곱게 보고 있지 않았다. 어린 시절 촉한의 미래라며 한껏 기대를 모았던 두 사람이 진나라 수도 낙양에서 진나라 수뇌부들의 말벗 상대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술잔은 채워졌다가 비워졌고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그아, 좋다. 실컷 먹고 마신 사람들이 어지간히 취기가 돌았는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꽃다운 무희들의 아름다운 춤사위도 끝이 나자 연회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됐다. 오늘 연회의 주인인 왕계가 흐뭇한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술잔을 들었다. 하하하. 내 그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안채로 들어가 시원한 차 한 잔씩들 합시다. 태복 석숭이 여유 있는 표정으로 왕계를 따라가자 안락공 유효도 얼른 석숭의 옆에 붙었다. 어느새 석숭의 옆에 붙어 온갖 아첨을 일삼는 유효를 본 제갈충은 기가 찼다. 저자가 설마 일부러 저러는 것인가? 혹시 자신처럼 큰 뜻을 품고 사람들의 이목을 속이려고 일부러 비굴하게 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본 제갈충이었다. 하지만 총명한 제갈충의 눈에는 유효는 그저 안락함을 쫓는 안락공일 뿐이었다. 제갈충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차 한 잔만 마셔주면 집에 돌아갈 수 있겠군. 제갈충은 어서 연회가 끝나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왕계를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앉자 시녀들이 차를 가져와 따라주었다. 취기를 가시게 해줄 시원한 차를 한 모금 들이킨 유효가 왕계에게 물었다. 오늘은 왕대인께서 무엇으로 저희의 눈을 즐겁게 해주려 하십니까? 왕계의 의중을 알아챈 유효가 왕계가 원하는 질문을 해준 것이다. 흐흐. 안락공께서는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 내 황제께 하사받은 귀한 것을 보여드리려 여러분들을 안채로 모시었소이다. 왕계가 잠옷 으스대며 자신의 경쟁 상대인 석숭을 보며 묘한 웃음을 흘렸다. 석숭, 내 놈이 오늘만큼은 코가 납작해질 것이다. 왕계가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 밑밥을 잔뜩 깔자 자신을 눌러보려는 왕계의 속셈을 모를 리 없는 석숭이 고개를 한껏 젖히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내 놈이 뛰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지. 왕계와 석숭이 자신들의 부를 겨루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었다. 오늘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왕계와 석숭의 대결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과연 오늘은 왕계가 석숭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왕계가 내놓을 물건이 무엇일지 각자 추측하기 바빴다. 찬물이 식기도 전에 두 명의 하인이 비단으로 덮여있는 옥으로 만든 화분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화분을 탁자에 올려놓은 하인이 덮인 비단을 걷어내자 사람들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와! 산호수다! 그랬다. 오늘 왕계가 준비한 것은 2자 남짓한 붉은 산호수였다. 남방 바닷속에서 채취하는 산호수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곳 낙양까지 운송하기도 무척 힘들었다. 그렇기에 웬만한 북방의 부자들도 평생 산호수를 구경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찬사가 끝나기를 기다린 왕계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하. 이것은 특별히 황제께서 내게 내리신 산호수요 어떻소? 참으로 아름답지 않소이까? 사람들은 붉은 산호수를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산호수를 왕대인 덕에 오늘에야 보게 되었소이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며 왕계의 비위를 맞춰주었으나 오직 제갈충과 석숭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제갈충이야 원래 이런 사치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석숭은 달랐다. 쳇! 석숭은 왕계와 사람들을 보며 한 차례 코웃음을 치더니 허리에 차고 있던 철여의를 들고 산호수가 놓여있는 탁자로 다가섰다. 제갈충은 석숭이 쇠채찍을 들고 그의 옆을 지나자 석숭이 곧 사고를 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제갈충은 왕계와 석숭의 허튼 짓거리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기에 굳이 석숭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 저자가 정말 쇠채찍으로 산호수를 내리치려는 것인가? 석숭이 쇠채찍을 잡는 자세로 볼 때 분명 산호수를 노리고 다가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갈충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석숭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쇠채찍을 치켜들었다. 석숭이 내리친 쇠채찍에 산호수가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갑작스러운 석숭의 행동에 사람들은 너무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산호수를 본 왕계가 경로에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석숭, 황제께서 친히 하사하신 산호수를 부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요? 왕계는 크게 경노했으나 석숭의 표정은 오히려 태연하기만 했다. 훗! 이깟 산호수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호들갑이요? 석숭은 별것 아니란 듯이 자신의 하인을 불렀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 이것보다 큰 산호수를 10개만 가지고 오너라. 네, 10개라고? 산호수를 자그마치 10개나 가져오란다. 석숭의 말에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인 석숭이라도 10개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고 술에 취해 괜스레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왕계도 석숭이 말도 안 되는 호기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이참에 석숭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를 바라며 왕계는 노기를 간신히 누르고 잠시 후 펼쳐질 광경을 기다렸다. 모두가 석숭이 괜한 짓을 했다며 수군거렸지만 정작 석숭의 표정은 자신만만했다. 제갈충의 딸 제갈원이 태자비로 간택되기 전 석숭의 저택에 한 달여간 기거했었던 제갈충만이 석숭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석숭이 오늘도 왕계를 누르리라 생각한 제갈충이 고개를 저었다. 석숭 저자가 감히 황제의 하사품을 깨부수고 왕계의 연회에 죄를 뿌리는구나. 저렇듯 자신의 부를 자랑하다가는 머지않아 큰 봉변을 당할 것인데. 제갈충을 제외한 사람들은 석숭이 어떻게 일을 마무리할지 우려하며 모두 다 오늘만은 왕계의 승리로 끝나리라 예측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바람처럼 달려간 석숭의 하인들이 정말 커다란 10개의 산호수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우와! 정말 산호수가 10개야. 석숭의 저택에서 가져온 산호수들은 크기도 어마어마했지만 벌어진 가지도 왕계의 것보다 아름다웠다. 황제가 하사했던 산호수를 능가하는 세자나 되는 크기의 산호수도 6개나 됐다. 석숭이 산호수들을 가리키며 왕계에게 말했다. 자, 왕대인,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놈으로 하나 골라 가지시오. 이자가 왕계의 얼굴이 붉게 변하며 일그러졌다. 당황한 왕계를 보며 흐뭇해진 석숭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 여러분들도 산호수 하나씩 골라 가져가시오. 내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뜻밖의 횡재의 환호성을 질렀다. 와! 대복, 정말 저 귀한 산호수를 주시는 겁니까? 석숭은 확실히 배짱도 있고 통이 큰 사람이다. 흐흐, 뭐이깟 산호수 가지고 그러시오. 자, 하나씩 골라보시오. 사람들은 횡재했다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화들 하자 왕계도 무작정 화를 낼 수 없었다. 석숭, 이놈! 왕계는 어금니를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노기를 가까스로 참았다. 조금 전까지 왕계에게 붙어 아부를 늘어놓던 유효도 화가 잔뜩 난 왕계를 나몰라라 하고 석숭의 산호수를 하나 얻어보려고 달려들었다. 나눠줄 산호수는 9개인데 석숭과 왕계를 제외하면 사람이 10명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아무리 염치가 없는 유효라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앞서 산호수를 고를 수는 없었기에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지위가 높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씩 골라가자 산호수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았고 유효와 제갈충만이 빈손으로 있었다. 산호수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던 유효는 이제야 자신의 차례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석숭은 제갈충만이 자신의 산호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있자 그것이 눈에 거슬렸다. 훗! 제갈충 저자가 너무 고고한 척하는군. 석숭이 남은 산호수를 가리키며 하인에게 명했다. 남은 산호수는 국고 제갈충 어른댁에 가져다 드려라. 자기 차례를 기다리던 유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석숭은 제갈충이 체면을 차리려고 산호수를 챙기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만일 자신이 알아서 산호수를 집으로 보내준다면 분명 내심 좋아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 되면 오늘 밤은 석숭 자신의 완벽한 승리인 것이다. 그러나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던 안락공 유효는 석숭의 행동에 처음에는 황당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다가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유효는 황제였던 아버지 유선을 따라 낙양에 와서 온갖 수모를 견디며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선대의 신하였던 제갈충에게도 자신이 밀렸다고 생각하니 그 모멸감을 참을 수가 없었다. 석숭, 제갈충, 이놈들이!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13화 안락공 유효의 낙양성 두 번째 부자인 왕계의 저택은 밤이 깊어갔지만 대낮처럼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만족한 밤을 보냈지만 오직 안락공 유효와 왕계만이 분함을 못 이겨 씩씩거리고 있었다. 특히나 사람들은 산호수를 챙기지 못한 유효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기까지 했다. 아씨, 이 무슨 개망신인가? 석숭이 자신의 산호수를 누구에게 주던 그건 석숭 마음대로였다. 하지만 산호수를 가지게 될 거라 잔뜩 기대했던 유효는 오직 자신만이 산호수를 챙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산호수를 챙긴 사람이 다름 아닌 제갈충인 것은 더욱 분하고 화가 났다. 사람들 앞에서 석숭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자 창피하고 분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저놈이 나를 무시해? 하지만 상대는 태복이자 진나라 최고의 부자인 석숭이었고 자신은 망한 총나라의 힘없는 후손일 뿐이다. 네, 이 치욕은 꼭 갚아주겠다. 망한 총나라의 치욕을 갚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던 유효는 자신이 당한 망신만을 뼛속 깊이 새기며 제갈충과 석숭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다. 이렇게 왕계가 석숭을 눌러보려 준비했던 계획은 완벽한 석숭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황제가 하사한 산호수를 깨버리고 유효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든 석숭은 자신에게 몰려올 후폭풍이 있음을 미처 알지 못했다. 오늘의 일은 단순히 낙양의 두 거부가 불을 겨루는 유희로 치부할 일이 아니었다. 석숭은 감히 황제의 하사품을 채찍으로 내리쳐 깨버렸다. 석숭의 행위는 분명 도가 지나친 행동이었다. 기꺼운 마음에 사람들이 산호수를 하나씩 들고 돌아갔지만 안락공 유효는 홀로 남아 씩씩대는 왕계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왕대인,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적질에서 불을 이룬 석숭이 이렇게 망나니처럼 굴다니요. 왕계는 너무도 분한 나머지 유효의 표정을 살피지 못했다. 왕계는 오로지 유효만 석숭의 산호수를 챙기지 않은 것을 보고는 유효가 진심으로 자신을 위로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러게 말이오. 그런데 석숭 저놈이 도적질에서 재물을 모았다는 게 사실이오? 그렇습니다. 석숭이 형주 자사로 있으면서 형주를 오가는 상인들을 습격해서 재물을 강탈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석숭 같은 도적놈이 낙양에서 저리 떵떵거리며 살다니 세상이 정말 말세입니다. 자신을 위로해주는 유효가 고맙기는 했지만 왕계는 유효의 행동이 이상했다. 그런데 안락공께서는 석숭의 저택 금곡에 자주 드나드셨던 것으로 압니다만 저야 망국의 자손으로서 힘 있는 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별 수 있습니까? 왕계는 유효의 비굴한 표정을 보며 생각했다. 재물을 그렇게 밝히던 이자가 산호수도 안 챙기고 오늘 왜 이리 내게 친근하게 구는 것인가? 뭔가 따로 할 말이 있는 듯한데. 안락공, 그대가 석숭의 저택에 자주 드나들었다면
석숭이 뭔 일을 꾸미는지도 알고 있지 않소이까? 그저 몇 가지 아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어디 말씀해 보시오. 유효가 왕계에게 바짝 다가섰다. 석숭이 요즘 부쩍 황후와 왕래가 잦습니다. 석숭이 황후와 가까운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 아니오. 그리고 안락공도 황후와 가깝다 들었소만. 하하, 제가 어찌 석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만 석숭이 황후와 꾸미는 일이 태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럼 석숭이 황후와 작당의 태자를 해치기라로 한다는 것이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지요. 오늘 황제의 하사품을 접시 깨듯이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유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저 황제의 하사품을 깨부순 일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왕계가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한 유효가 왕계를 자극했다. 황제가 병원 중인 이때 태자가 위험해지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야 말해 무엇하겠소. 왕대인, 어찌 제가 좀 더 알아볼까요? 황제의 외척으로 온갖 권세를 누려온 왕계이다. 다만 유일한 적인 황후 가난풍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터였다. 그렇기에 유효의 말은 왕계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좋소이다. 안락공이 증거만 잡는다면 내 황제께 아뢰어 석숭의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놓겠소이다. 당장 황후를 상대하는 것은 위험했기에 왕계가 우선 꼴 보기 싫은 석숭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석숭의 재물은 너무 많아서 황제의 곳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유효의 음흉한 속셈을 알아차린 왕계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이다. 일이 잘만 된다면 안락공께서도 더욱 안락하게 사시게 될 것이오. 저야 그저 왕대인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계와 유효는 석숭을 사지로 몰아넣을 모의를 하였다. 유효는 미래에 자신의 것이 될 석숭의 재산을 가늠하며 탐욕스러운 침을 흘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효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호시탐탐 석숭을 만날 날을 고대하던 안락공 유효가 석숭의 부름을 받고 금곡으로 말을 몰았다. 화려하고 거대한 금곡에서는 석숭과 그의 오른팔 반악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째 석숭이 나만 부른 것이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유효는 얼굴빛을 밝게 하며 웃었다. 유효는 미래에 자신의 것이 될 석숭의 재물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태보께서 어쩐 일로 저를 보자 하시었소? 유효의 잔에 직접 술을 따라주며 석숭이 말했다. 생각해보니 지난번에 안락공에게만 산호수를 나눠드리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 오늘 이리 오시라 하였소이다. 내 산호수를 몇 개 준비해놨으니 가시는 길에 하나 골라 가져가시오. 평소에 유효였다면 산호수를 준다는 말에 당연히 기뻐 좋아할 일이었으나 이미 마음이 상한 유효는 석숭의 말에 더 큰 모욕감을 느낄 뿐이었다. 이자가 나를 완전 거짓 취급하는군. 하지만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을 수는 없었다. 태복, 감사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얼굴빛이 붉어지자 유효는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술잔을 들어 쭉 들이켰다. 석숭이 단순히 산호수를 주려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술잔을 내려놓은 유효가 석숭의 안색을 살피며 넌지시 물었다. 그런데 태복께서 오늘 안색이 안 좋습니다. 뭐 언짢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늘 자신만만하고 능청스러운 웃음을 짓던 석숭이 웬일인지 오늘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석숭이 입맛을 쩍 다시더니 인상을 썼다. 나 원참 황당해서 어제 내 집에서 연회가 있었소이다. 그런데 연회에 참석했던 손수 그놈이 감히 나의 애첩 아량을 자신에게 넘겨달라 합디다. 순간 유효의 눈이 빛났다. 고금을 막론하고 남자 둘이 여자를 놓고 싸우면 둘 중 하나는 죽게 되어 있다. 손수가 누구인가? 조왕 사마륜의 오른팔이다. 그럼 사마륜은 누구인가? 조왕 사마륜은 사마시 8왕 중 가장 세력이 강한 왕이었다. 손수가 감히 석봉의 애첩을 당당히 요구한 것도 당연히 자신의 군주 사마륜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석숭이 손수 뒤에 사마륜이 있음을 왜 모르겠는가?
현 황제인 사마충의 건강이 근래 들어 부쩍 안 좋아졌다. 혹여나 황제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리 같은 사마륜이 당장이라도 어린 태자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낙양을 접수할 것이다. 이를 아는 석숭의 오른팔 반학은 미래에 강력한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손수의 청을 들어주라고 석숭을 설득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석숭이 신복인 반학의 충언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중이었다. 반학이 다시 석숭을 달랬다. 어르신, 계집 하나 때문에 손수와 척을 질 순 없습니다. 손수 그자는 승냥이와 같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분명 우리를 물어뜯으려 할 것입니다. 석숭의 표정을 살핀 유효는 석숭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자가 마음을 못 정해 나에게 조언을 듣고 싶은 것이오군. 석숭이 유효를 부른 이유는 반학의 충언이 당연히 옳으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에 여기저기 나서며 상대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 하는 유효를 불러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원함이리라. 그래, 내 놈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려 한다면 내가 밀어 넣어주지. 석숭의 마음을 읽은 유효가 살며시 입을 열었다. 손수 그자가 조왕의 힘을 믿고 낙양에서 그리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다니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는 놈입니다. 일단 살며시 손수의 행동이 지나침을 짚은 유효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놈 눈에는 태복 어른조차 우습다니 정말 말세입니다. 이건 단순히 계집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참에 낙양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태복 어른 뒤에는 황후 마마가 있지 않습니까? 딱 석숭이 듣고 싶은 말이었다. 안락공 말씀이 옳소이다. 유효가 석숭의 자존심을 건드리자 석숭이 결국 호기를 부리고 말았다. 여봐라. 하인이 대령하자 석숭이 명했다. 지금 은괴 한 상자를 실어 손수에게 보내거라. 가서 손수에게 아량이는 보낼 수 없다고 전하거라. 네, 놀란 반학이 석숭을 제지하려 하자 석숭이 눈을 부라렸다. 반학, 더는 얘기하지 마라. 하인이 돌아서 나가자 반학은 아쉬워하며 고개를 저었으나 유효는 술잔을 비우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한번 내친 발걸음이다. 술기운이 돌자 유효가 한술 더 떴다. 조왕 사마륜이 태자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참에 조왕의 동아줄을 끊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유효가 태자를 언급하자 석숭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태자를 어쩌자는 것이오? 왜 이러십니까? 황후와 태복께서 태자를 눈의 가시로 여기는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태자를 건드렸다가는 후환이 클 것이기에 성정이 난폭한 황후 가난풍도 마음은 있으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평소에 기회만 닿으면 황후에게 온갖 아첨을 하던 유효였다. 유효가 황후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것을 석숭이 왜 모르겠는가? 석숭은 혹여나 유효가 묘책이라도 가지고 있나 싶어 물었다. 안락공, 태자를 끌어내릴 계책이라도 있소이까? 있습니다. 유효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석숭의 오른팔 반학을 바라보았다. 반학은 갑자기 유효가 자신을 바라보며 웃자 영문을 몰랐다. 안락공, 왜 저를 보며 웃으십니까? 반학, 그대가 이번 일에 나서줘야겠소. 나보고 나서라고요? 유효가 반학을 지목하자 석숭이 기대 가득 찬 표정으로 물었다. 안락공, 답답하오. 어서 말씀해 보시오. 헛기침을 한 번 한 유효가 석숭과 반학 두 사람 사이로 가더니 두 사람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자 반학은 고개를 끄덕였고 석숭의 표정은 환하게 밝아졌다. 제 계책이 어떻습니까? 석숭이 탁자를 치며 좋아했다. 묘수요. 참으로 묘수이요. 한편 석숭과 유효를 내려다볼 수 있는 금곡 전각 위에는 불청객이 한 명 있었다. 스르르. 투명 망토를 적신 물이 어느새 말랐다. 그러자 금곡의 대청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지붕 위에 꽃무늬 신발이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탕명이 지붕 위에서 세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저 여우 같은 유효가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이지? 아쉬웠다. 세 사람은 누가 들을세라 소곤대며 이야기했기에 탕명은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설마 태자를 해코지하려는 것인가?
황실의 권력을 놓고 싸우는 복잡한 권력 다툼은 탕명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다만 태자비인 제갈원과 관련이 있는 일이었기에 귀를 쫑긋 세웠으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탕명은 답답했다. 분명한 것은 유효가 묘략을 꾸미면 제갈원에게 좋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여우짓하는 유효를 보며 탕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14화 안락공 유효 3. 크아, 탕명이 거처로 쓰고 있는 객잔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망한 촉한의 황손을 찾으러 떠났던 관식이 온 것이다. 찾았어? 탕명의 물음에 관식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휴, 간신히 찾았어. 그래? 다행이네. 탕명은 난주에서 대사형 조영을 만났고 관식과 장포를 포함한 4사람은 대업을 위해 나설 것을 맹세했었다. 그리고 장포와 관식은 새 나라의 황제로 내세울 촉한의 황손을 찾아 길을 떠났었다. 그런데 오늘 관식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탕명을 찾아온 것이다. 역사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탕명은 관식이 황손을 찾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자 진심으로 기뻤다. 탕명이 낙양에서 황후 가난풍과 석숭이 벌이는 짓거리를 보고 어느덧 새로운 왕조가 일어서는 일에 공감한 것이다. 석숭의 돈지랄은 점점 도를 넘고 있었고 황후 가난풍은 낙양에 젊고 잘생긴 남자를 납치해 하룻밤 즐긴 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정작 황제인 사마충은 병약하고 총기가 없어 이미 식물 황제인 지가 오래였기에 사마 씨의 이름을 달고 있는 파랑들이 호시탐탐 낙양을 노리고 있었다. 탕명이 관식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심각한 표정의 관식을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내가 안락공 유효의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군. 그래야겠지. 그동안 유효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탕명이다. 대사형 조영과 맹세한 대로 이제 탕명이 대업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를 끼워야 했다. 게다가 요즘 들어 유효의 행동이 수상쩍어서 탕명은 관식이 때를 잘 맞춰왔다고 생각했다. 탕명이 유효를 처단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으나 조용히 듣고 있던 관식의 표정은 어두웠다. 관식은 유효를 죽이는 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관식이 낙양에 있는 건 탕명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관식, 약속대로 3달 안에 유효를 처리할 테니 대사형에게 그렇게 전해줘. 내가 낙양에 남아서 도와야 하지 않을까? 아니, 내 표정을 보니 유효를 처리하는 게 영 내키지 않나 봐? 그렇다면 굳이 내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 탕명이 자신의 마음을 꼭 집어내자 관식은 더할 말이 없었다. 탕명은 찾았다는 황손이 궁금했다. 장포가 황손을 데리고 대사형에게 간 거야? 응. 장포가 대사형에게 도착하는 대로 대사형이 일을 시작할 거야. 그렇군. 그 황손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름은 유집이라 하고 20살이야. 총나라를 세우신 시황제 유비의 삼남인 유리의 후손이지. 안락공 유효가 유비의 첫 번째 아들 유선의 아들이니 유효와 유집은 꽤나 가까운 혈족이었다. 탕명은 무려산에서 만났던 고구려 황손 을불이 떠올랐다. 황손을 어디서 찾았어? 어찌 살고 있었어? 탕명의 질문에 관식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말도 마. 삼국시대 오나라 땅이던 항주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 살고 있더군. 난리를 피해 아주 멀리 간 거지. 고기잡이라. 소금 장수를 하던 을불이 고구려 왕이 됐으니 고기잡이 하던 유집이 왕이 된다고 이상할 것은 없었다. 그래. 관식내가 보기에 그 유집이란 사람이 왕제이긴 해? 잔뜩 기대하고 물었지만 관식의 표정은 의외로 어두웠다. 솔직히 실망스러워. 왕으로 추대해주겠다는 말에 우리를 따라 나섰지만 사실 왕제로 보기에는 부족했어. 무공도 전혀 못하고. 무공이야. 지금부터라도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그래야겠지. 뭐 장포가 열심히 가르쳐보려 하고는 있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 자질은 없어 보이더군. 관식이 이렇게 맥이 빠져 있으니 탕명도 흥이 나질 않았다. 이처럼 혼란한 시기에 대장이 될 사람이 시원치 않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인가? 관식은 아직도 미련이 남는지 안락공 유효에 관해 물었다. 그런데 안락공을 어찌 처리할 거지? 암살할 거야?
탕명은 집요하게 구는 관식이 이상했다. 그건 왜? 대사형은 나에게 어찌 처리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유효를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한가? 난 그저 고통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길 바래.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최대한 고통 없이 처리할게. 그런데 대사형은 지금 어디에 있지? 대사형의 군대는 이특과 합류해서 지금 한중을 공격하는 중이야. 이특은 한중을 거점으로 확보한 후 성도로 진격하려는 듯해. 그렇군. 성도가 전쟁에 휩싸일 것이라는 소식에 탕명은 성도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걱정됐다. 관식. 그럼 너도 한중으로 갈 거야? 그래야지. 이특이 성도를 점령하면 그 다음은 어찌 되는 거야? 대사형과 이특이 언제까지 함께 가는 거야? 성도를 점령하면 갈라서겠지. 대사형의 뜻대로 될까? 만만치는 않겠지. 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탕명과 관식이 다시 술잔을 채웠다. 그때였다. 객잔의 문이 열리며 긴박한 표정을 한 당소소가 들어왔다. 탕명, 소소. 이상했다. 지금까지 당소소가 직접 탕명의 객잔을 찾은 적은 없었다. 게다가 당소소의 표정이 다급한 것이 분명 무슨 일이 터진 것이다. 소소. 무슨 일이야? 당소소가 탕명과 함께 있는 관식을 바로 알아보았다. 성도에서 열렸던 무공대회에서 관식이 당단생과 무공을 겨뤘기에 당소소의 머릿속에 관식은 명확히 남아있었다. 관식도 사천당가의 딸 당소소를 모를 리 없다. 당소소와 관식은 가볍게 눈인사를 나눴다. 잠시 눈치를 보던 당소소는 탕명이 고개를 끄덕이자 입을 뗐다. 탕명, 일이 터졌어. 무슨 일인데? 태자가 죽었어. 뭐라고? 탕명뿐 아니라 관식도 매우 놀랐다. 조영과 장포, 관식이 몸을 던져 이루려는 대업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제갈충이었다. 태자가 죽었다는 것은 곧 제갈충의 사위가 죽은 것이다. 제갈충이 대업을 위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위기를 맞은 것이다. 당소소의 충격적인 말에 탕명의 머릿속이 엉켜버렸다. 태자가 죽었단다. 그럼 태자비인 제갈원은 어찌 되는가? 탕명이 다급하게 물었다. 소소. 제갈원은? 언니는 어찌 됐는데? 놀란 탕명이 벌떡 일어나 소리치자 당소소가 탕명의 옷소매를 잡았다. 탕명, 흥분하지 마. 탕명은 얼마 전 금곡에서 유효와 석숭이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뭔가 모의를 했던 것이 생각나자 더욱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럼 그놈들이 정말 일을 벌인 것인가? 그럴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이 금곡에 잠입해 유효와 석숭의 밀담을 지켜본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자가 죽은 것이다.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일단 당소소에게 전후 사정을 들어봐야 한다. 탕명이 다시 자리에 앉자 관식과 탕명의 눈은 당소소에게 향했다. 두 사람은 당소소의 입이 어서 열리기를 기다렸다. 휴, 다행히 제갈원은 목숨을 건졌어. 제갈원은 무사하다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제갈원의 무사함을 확인한 관식이 물었다. 제갈충 어른은 어찌 되셨지? 제갈충과 제갈원은 어제 낙양을 떠났다고 하더군. 낙양을 떠났다고? 남편이자 사위가 죽었는데 낙양을 떠났다니 탕명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다. 휴, 긴 한숨을 쉰 당소소가 파악한 내용을 천천히 설명했다. 당소소가 풀어놓는 이야기는 탕명과 관식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일의 시작점은 탕명이 예상한 대로 석숭의 금곡에서 시작했다. 산호수 하나로 몹시 마음이 상한 유효가 비상한 머리를 이상한 곳에 쓴 것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니 어쩌면 유효가 시기를 당겼을 뿐 예정되었던 일이었을지도 몰랐다. 석숭의 오른팔인 반학에게는 희한한 재주가 있었다. 반학은 어려서부터 특정인을 흉내내기를 좋아했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나 바보들을 따라다니며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기는데 어찌나 흉내를 잘 내는지 사람들은 반학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반학의 부모로서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볼 때마다 반학을 엄히 꾸짖었다. 사람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어디 쉽게 바뀌겠는가? 반학은 글 공부하면서도 남의 글씨체를 흉내냈고 반학의 부모는 글 공부의 일종이라 생각해 그것만은 꾸짖지 않았다.
남의 글씨를 묘사하는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게 되자 반학은 다른 사람들의 글씨체를 묘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다. 반학의 그 재능을 알고 있던 유효가 태자를 태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에 반학의 재주를 이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일의 순서는 이랬다. 석승에게 유효의 계책을 들은 황후 가난풍은 거짓으로 병을 칭하며 자리에 누웠다. 태자가 황후를 병문안하러 오자 가난풍은 태자를 만나주지 않고 시녀를 시켜 태자 사마율에게 술을 하사하며 기다리라 했다. 황후가 하사한 술을 거절할 수 없던 태자는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자 머리가 혼미해졌다. 가난풍이 하사한 술에는 머리를 혼미하게 하는 약이 들어있었다. 일이 척척 돌아가기 시작했다. 가난풍은 정신이 혼미해진 태자에게 모반의 뜻이 담긴 글을 쓰게 시켰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반학이 엉망으로 쓰여진 태자의 글을 모필하여 그럴듯한 글을 써내려갔다. 모반의 증거를 확보한 황후 가난풍은 반학이 쓴 글을 들고 황제를 압박하여 결국 태자는 서인으로 강등되어 갇히는 신세가 됐다. 평소 태자를 옹호하던 사마륜과 왕계가 들고 일어나자 위기를 느낀 황후 가난풍이 다음날 바로 태자를 독살했다는 것이다. 당소소의 설명을 들은 탕명과 관식이 혀를 찼다. 저런. 그런데 제가러는 어찌 풀려난 것이지? 탕명의 질문에 당소소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자가 서인으로 강등되자 제갈충이 빠르게 움직였지. 태자와 제갈언을 이혼시킨 거야. 이혼을 했다고? 응, 가난풍 입장에서도 굳이 명망 있는 제갈충을 해칠 필요가 없기에 낙양을 떠나는 조건으로 태자와 제갈언의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그래서 이혼하자마자 낙양을 떠난 거야. 그럼 제가러는 어디로 갔어? 그건 나도 모르지. 관식이 벌떡 일어섰다. 분명 대사형을 찾아갔을 거야. 탕명. 나는 제갈충 어른을 쫓아가야겠어. 당장 떠나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랬다. 마차를 타고 어제 떠났다면 관식이 말을 타고 쫓으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제가런을 만나게 되면 장안 쌍주주단에 소식을 남겨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관식이 서둘러 떠나자 당소소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탕명, 관식과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눈치 빠른 당소소는 탕명과 관식의 표정에서 무슨 일이 있음을 바로 눈치챘다. 하긴 사천당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효를 처단하려면 당소소에게만은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눈치 빠른 소소. 내가 상상하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지. 다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내가 유효를 처단하려 한다는 거야. 뭐? 지금 안락공 유효를 말하는 거야? 그래. 잠시 머리를 굴리던 당소소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설마, 너 지금 소소. 더는 묻지 마. 너와 나의 일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게. 탕명, 점점 요상하게 변해가는 탕명이 오늘은 더욱 낯설게 느껴지는 당소소였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15화 안락공 유효사. 사천당가와 안락공 유효는 모두 사천성도에 뿌리를 둔 공통점이 있다. 그렇기에 오랜 기간 서로 이권을 나누며 이와 잇몸과 같은 사이였다. 어찌 보면 사천당가가 지금처럼 부유하게 된 것도 모두 안락공 유효가 있기에 가능했다. 그런 유효를 탕명이 처단하려 한다고 한다. 당소소가 받은 충격은 상당히 컸다. 탕명이 당황해하는 당소소에게 말했다. 미안. 사실 나와 삼걸은 수개월 동안 유효의 뒤를 밟고 있었어. 얼마 전 내가 유효를 따라다니다 금곡의 담장도 넘었었지. 거기서 유효와 석숭 그리고 석숭의 오른팔 반학이 태자를 해치려고 모의하는 것을 보았어. 물론 구체적으로 어찌하려 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지. 그럼 황후가 태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유효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 하지만 그때는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몰랐지. 설마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어. 당소소가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아는 유효는 이렇게 위험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닌데? 유효가 대체 왜 이런 짓을 꾸몄지? 유효는 석숭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갈충에게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 같고. 당소소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효가 석숭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니 오만한 석숭이 자신도 모르게 유효에게 모욕을 주었을 수도 있겠군. 그런데 유효가 제갈충에게도 원한을 가졌다고? 그런 것 같아. 근래 들어 유유와 제갈충이 여러 연애 장소에서 만났지. 아무래도 그때 유유와 제갈충 사이에 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암튼 분명한 건 유유가 석숭의 재물을 노리고 있고 더불어 제갈충을 죽이거나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낙양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당소소가 고개를 끄덕이다 다시 갸웃했다. 유효와 제갈충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유효가 석숭을 죽일 만큼 원한을 가졌다는 건 의외인데? 내가 보니 유유는 얼굴빛을 바꾸는데 매우 능숙한 것 같아. 유유의 표정만 보아서는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지. 하지만 유유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 다만 석숭의 집을 들락거리며 한편으로는 석숭과 반대편에 서 있는 왕계와 사마륜의 집에도 들락거리는 건 내가 확실히 확인했어. 왕계는 그렇다 쳐도 유효가 사마륜에게까지 줄을 댄 줄은 나도 몰랐네.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안락공 유유가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 양쪽을 넘나들며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 탕명의 설명을 들으니 당소소의 머릿속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 유효의 욕심이 과하군.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 유효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긴 하지. 오랜 기간 유효를 상대해온 사천당가이기에 유효의 머리가 비상하고 처세에 능한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당소소였다. 당소소가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이제 뭔가 아기가 맞아 돌아가는군. 촉한의 후예인 관식이 이 먼 낙양까지 탕명을 찾아온 것도 이상하고 관식이 서둘러 제갈충을 찾아 떠난 것도 그렇고 분명 촉한의 후예들이 뭔가 일을 도모하고 있음이군. 그리고 그 일에 유효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물론 탕명도 이 일에 관여가 돼 있겠지. 상황을 정리한 당소소는 이제 자신은 어찌 급변 중인 낙양의 정세에 대응할 것인가를 정해야 했다. 그렇군. 약삭 빠른 유효가 석순과 공모의 일을 벌여놓고는 정작 사마륜과 왕계 쪽에 줄을 섰다면 대세가 사마륜 쪽에 기운 것일 수도 있겠지. 미소년들을 침실로 불러들이는 황후 가난풍은 이미 민심을 잃었다. 거기에 태자까지 독살했으니 과욕을 부린 가난풍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격이다. 막대한 자금을 가진 석숭이 비록 가난풍과 협력해 권력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민심을 잃어서야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석숭의 일을 처리해주고 있는 사천당가에도 위기가 닥친 것이다. 당소소의 장고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탕명이 씩 웃었다. 소소, 오늘은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 탕명, 너는 앞으로 일이 어찌 진행될 것 같아? 우리도 한쪽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훗, 천하의 당소소가 낙양의 정세를 나에게 묻는 것이야? 탕명내가 유효의 뒤를 캐러 금곡의 담을 넘어 다니고 있었으면 뭔가 느낀 게 있지 않겠어? 물론 있지. 그래?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아? 중요한 순간이다. 한 번의 판단으로 지금까지 준비해온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탕명이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이번 판은 유효 쪽에 걸고 싶어. 아까는 유효를 처단하겠다고 했잖아? 그렇지. 하지만 당장 유효를 처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야. 난 유효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기세등등한 황후 쪽이 아닌 사마륜과 왕계 쪽에 서려는 것이 마음에 걸려. 어쩌면 힘의 균형이 사마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난 황후의 운이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탕명의 말에 당소소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그런 생각이야. 10년간 권력을 휘두르던 가난풍이 권력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아. 현 황제의 유일한 후계자인 태자를 아무 대책도 없이 죽이다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황후에게 어린 아들이 있다고 하던데? 훗. 아들은 무슨. 자기 여동생이 낳은 아들을 몰래 궁에 들여 자기가 낳은 것처럼 꾸몄으나 그 아이가 정말 황제의 아들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 정말 골 때리는 여자군. 그나저나 우리 사천당가가 지금까지 황후와 석숭 쪽에 줄을 서고 있었다는 게 문제이지. 줄이야 언제든 바꿔 설 수 있는 거지. 유효가 하는 짓을 보니 별로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가? 그러고 보면 유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만일 촉한이 망하지 않고 유효가 황제의 자리를 이었다면 유효는 정치를 잘했을 거야. 당소소의 말에 탕명도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유효의 뒤를 밟으며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 하지만 그는 단지 안락공이라는 이름에 맞게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행동을 하던데? 사람은 환경에 맞춰 사는 거지. 난 유효를 비난할 마음은 없어. 나 같아도 유효처럼 했을 테니까. 그래. 나도 동감이야. 그럼 이제 어찌할 거야? 탕명의 말에 뭔가 결심한 듯 당소소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준비해야지. 나는 석순과 황후 쪽에서 발을 뺄 준비를 할게. 태자가 죽었으니 분명 사마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탕명, 너는 사마륜이 언제쯤 움직일지 동향을 주시해줘. 알았어. 앞으로 할 일을 정하자 탕명의 표정이 탐욕스럽게 변했다. 소소. 사마륜이 움직여 황후와 석숭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면 우리가 그 사이에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겠군. 당소소 또한 기대가 컸다. 탕명, 사천당과 무사들을 동원해야 하나? 분명 한바탕 칼질을 해야 할 텐데. 아니, 우리는 최대한 은밀히 행동해야 해. 석숭의 재물은 창고에만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 우리가 창고에 있는 재물을 쓱싹한다고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을 거야. 석숭만 죽여버린다면 누가 알겠어? 금곡에 쌓여있는 재물이야 곳곳에 차고 넘쳤다. 사마륜과 석순 간의 칼질이 벌어져 주위가 어수선하게 되면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파놓은 땅굴을 통해 석숭의 재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탕명의 말에 당소소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렇기는 하지. 탕명, 직접 석숭을 처단할 거야? 당소소가 보니 탕명이 여유 있게 웃고 있다. 탕명은 자신 있다는 표정이다. 그놈을 꼭 내 손으로 죽일 필요는 없지. 다만 나는 그놈이 죽는 것을 확인만 하면 돼. 행여 그놈의 목숨이 질기다면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지. 그래, 석숭이 죽는다고 슬퍼할 사람도 없을 거야. 당소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석숭이 자신을 음탕한 눈으로 훑어봤던 일이 생각났다. 이참에 석숭을 죽여야만 지금까지 당했던 굴욕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으리라. 객잔 문이 열리며 당무적과 일걸이 함께 들어왔다. 오늘 많은 일이 벌어지려나 보다. 탕명을 보러 객잔을 찾아오는 사람이 끊이질 않았다. 탕명이 일걸과 당무적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때마침 왔군. 일걸과 무적이 자리에 앉자 탕명이 당소소에게 한 번씩 웃어 보이고는 무적에게 물었다. 무적, 이제 우리가 준비한 것을 실행할 때가 왔어. 탕명의 말에 무적의 눈이 커졌다. 정말? 언제쯤 시작하는데?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총명한 당소소와 탕명의 표정을 보니 때가 온 것이 확실했다. 소소. 정말 우리가 크게 한 건 하는 거야? 무적은 아직도 석숭의 재물을 털 수 있을지가 믿어지지 않는 눈치였다. 당연하지. 그간 당무적이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을 아는 당소소가 피식 웃었다. 석숭이 강도질에서 상인들의 재물을 빼앗았듯이 우리도 석숭의 재물을 훔치자는 거야. 무적, 쫄지 마. 응. 알았어. 당소소가 자신을 인정하자 당무적은 신이 났다. 탕명. 그럼 이제 위로 파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니,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소소, 먼저 사천당과 무사들이 석숭의 저택에 대한 외부 경계를 맡아야 해. 감을 잡은 당소소는 바로 탕명의 의도를 알아챘다. 치밀하군. 미리 우리 사람을 금곡에 심어놓자는 거지? 그렇지. 그래야 무적이 맘 놓고 땅을 파고 올라가지. 그리고 소소는 석숭의 재물이 있는 창고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서 무적에게 알려줘. 일이 시작되면 창고 안으로 파고 올라가는 거야. 호호, 생각만 해도 신나는군. 내일 바로 석숭을 찾아가 조치를 해놓을게. 탕명이 무적과 당소소에게만 일을 주자 일걸은 시큰둥했다. 사부님, 저희는 뭘 하죠? 일걸이 자신들도 끼워달라며 탕명에게 바짝 다가섰다. 일걸, 너는 유효의 움직임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주시해. 아마 유효도 석숭의 재물을 슬쩍 하려 들 거야. 암튼 이번 계획의 핵심은 안락공 유효가 어찌 움직이는가에 달려 있어.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남의 물건 슬쩍 하려니 심장이 쫄깃쫄깃한 게 기분 최고입니다. 그러고 보니 소림 삼거리 오랜만에 물을 만났구나.
그래 한번 실컷 놀아봐. 네. 흐흐. 어려서부터 시장통에서 소매치기 하며 살았던 일거리다. 오랜만에 손맛을 보게 됐다고 생각하니 일거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탕명이 손바닥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럼 이제 완벽하게 준비된 건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줘. 나는 당장 오늘부터 사마륜의 저택을 감시할게. 이렇게 석숭의 재물을 슬쩍 할 날을 기대하며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흩어졌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